달걀 반쪽의 약조. 마을에는 두 집안이 살았다. 하나는 양반 김씨 가문, 하나는 상인 박씨 가문. 신분은 달랐지만 두 집안은 가까웠다. 김씨 집안에는 아들 민호가 있었다. 6살. 박씨 집안에는 딸 수진이 있었다. 5살. 두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다. 민호야, 이거 봐. 수진이 꽃을 들고 왔다. 예쁘다. 너 줄게. 두 아이는 언제나 함께였다. 어느 봄날 수진의 아버지가 민호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걸 받아라. 옥으로 만든 달걀 모양의 장식. 하얀 옥에 금실로 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물건. 이게 뭐예요? 옥패란다. 귀한 거지. 박 씨는 옥패를 반으로 쪼갰다. 딱. 반쪽은 민호에게, 반쪽은 수진에게 주었다. 이 옥패는 약조의 증표란다. 약조요? 그래. 너희 둘이 크면 혼인을 시키고 싶구나. 두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민호야, 이 옥패를 잘 간직해라. 그리고 크면 수진이를 찾아라. 네. 민호는 옥패 반쪽을 받았다. 수진아, 너도 잘 간직해라. 그리고 크면 민호를 기다려라. 네, 아버지. 두 아이는 옥패를 목에 걸었다. 반쪽씩. 언젠가 하나가 될 약속. 하지만 1년 후 비극이 찾아왔다. 박씨 가문에 역병이 돌았다. 기침. 기침. 수진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의원이 왔지만 손 쓸 수 없었다. 이건 전염병입니다. 격리해야 합니다. 박씨 가족은 격리되었다. 민호는 울며 불렀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보름 후 수진의 아버지가 죽었다. 한 달 후 수진의 어머니도 죽었다. 그리고 수진도 병에 걸렸다. 수진아, 버텨라. 하지만 수진은 너무 어렸다. 석 달 후 수진도 죽었다. 6살의 나이로. 민호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수진아. 작은 관을 보며 울었다. 같이 놀기로 했잖아. 민호는 목에 걸린 옥패 반쪽을 만졌다. 이제 짝을 잃었구나. 세월이 흘렀다. 민호는 자랐다. 25의 청년이 되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선비. 하지만 혼인하지 않았다. 민호야, 이제 장가를 가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슨 준비? 다들 너보다 일찍 장가 가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잊지 못했다. 수진을. 어린 시절의 친구. 약혼자였던 소녀.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4시겠지. 민호는 가끔 수진의 무덤을 찾았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6살 소녀가 아니었다. 24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 민호. 수진아? 나야. 기억해? 수진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죽었지. 하지만 너를 잊지 못했어. 수진은 민호에게 다가왔다. 우리 약속했잖아. 크면 만나기로. 그래. 하지만 나는 기다렸어. 18년 동안. 네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 이제 왔잖아. 수진은 민호를 안았다. 꿈속이었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따뜻함. 그리움. 사랑. 민호. 나를 찾아와 줄래? 어디로?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곳. 큰 느티나무 아래. 알았어. 갈게. 기다릴게. 수진은 사라졌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다음 날 민호는 느티나무로 갔다.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 어릴 적 수진과 자주 놀던 곳. 수진아. 여기 왔어. 민호는 나무 아래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역시 꿈이었나? 민호는 실망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나타났다. 여인이었다. 24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 꿈에서 본 바로 그 모습. 수진아?
민호. 여인은 미소 지었다. 민호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정말, 정말 너야? 응, 나야. 수지는 민호를 안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어떻게 여기. 기다렸어. 너를. 18년 동안. 수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죽었지만 너를 잊을 수 없었어. 약속했잖아. 크면 만나기로. 하지만 넌 6살에 내 혼은 자랐어. 너와 함께 자랐어. 수지는 목에 걸린 옥패 반쪽을 꺼냈다. 이거 기억해? 민호도 자신의 옥패를 꺼냈다. 두 반쪽을 맞추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딱. 우리. 짝이야. 그날부터 민호와 수지는 만났다. 매일 밤 느티나무 아래에서. 수지는 낮에는 나타나지 못했다. 햇빛이 무서워. 괜찮아. 밤에 만나면 되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추억, 그동안의 시간, 서로의 마음. 민호. 나는 죽어서도 널 기다렸어. 나도 널 잊지 못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차갑지만 확실했다. 민호. 나와 함께 있어줄래? 물론이야. 하지만 나는 귀신이야. 사람들이 알면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한 달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다. 민호가 요즘 매일 밤 느티나무에 간대. 혼자서? 아니, 누군가와 대화한다던데. 귀신 아냐? 소문이 퍼졌다. 민호의 어머니가 걱정했다. 민호야, 네가 만나는 그 사람. 누구니? 친구입니다. 이름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라고 하면 믿을까? 어머니는 무당을 불렀다. 우리 아들이 귀신에 홀렸습니다. 무당은 민호를 살펴봤다. 맞습니다. 음기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굿을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그녀는 나쁜 귀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발 그녀를 해치지 마십시오. 민호는 울며 빌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굿을 하십시오. 다음 날 밤 느티나무 아래에서 굿이 열렸다. 무당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 땅의 귀신이여, 떠나가라. 수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했다. 수진아. 민호는 달려갔다. 가지마.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 미안해. 왜 미안해? 넌 잘못 없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너와 함께 있으면 너도 다칠 거야. 상관없어. 민호는 수진을 안았다. 나는 널 사랑해. 죽어도 좋아.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바보. 왜 그래? 무당이 계속 주문을 외웠다. 수진은 점점 약해졌다. 민호.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옥패. 하나로 만들어줘. 그리고 내 무덤에 묻어줘. 안 돼. 그럼 난 이미 죽었어. 이제 진짜로 떠날 시간이야. 수지는 옥패 반쪽을 민호에게 건넸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수지는 빛이 되어 사라졌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의 무덤을 찾았다. 두 옥패 반쪽을 하나로 맞췄다. 완벽한 달걀 모양. 수진아. 이제 하나가 됐어. 민호는 옥패를 무덤에 묻었다. 편히 쉬어. 그리고 민호는 결심했다. 나는 평생 혼자 살겠어. 수진이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어. 세월이 흘렀다. 민호는 평생 혼자 살았다. 혼인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매년 수진의 기일에 무덤을 찾았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어느 가을날 늙은 민호는 수진의 무덤 앞에 앉았다. 나도 이제. 민호는 기침을 했다. 병이 깊어졌다.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며칠 후 민호는 죽었다. 70살의 나이로.
그의 유언은 간단했다. 수진이 옆에 묻어달라. 장례를 치르고 민호는 수진 옆에 묻혔다. 두 무덤이 나란히. 장례를 치르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호의 관에서 빛이 났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관을 열어보니 민호의 가슴에 옥패가 놓여 있었다. 완전한 달걀 모양의 옥패. 아무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수진의 무덤을 보았다. 무덤에서도 빛이 났다. 파보니 묻었던 옥패가 사라져 있었다. 민호 어르신관으로 간 거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구나. 민호의 관을 닫았다. 그리고 수진 옆에 묻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봤다. 두 무덤 위로 빛이 올라왔다. 두 줄기의 빛.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빛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완전한 하나. 달걀처럼 둥근 빛. 빛은 하늘로 올라갔다. 천천히 아름답게. 사람들은 손을 모았다. 두 분. 편히 가세요. 그 후 두 무덤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사랑의 무덤이라고 불렸다. 연인들이 찾아와 기도했다. 저희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봄이 되면 두 무덤 사이에 꽃이 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피는 꽃. 두 송이가 서로를 향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쌓였다. 두 무덤을 함께 덮으며. 마치 이불처럼. 사람들은 말했다. 저들은 죽어서도 함께 있어. 진정한 사랑이지. 어떤 이는 밤에 두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손잡고 걷는 그림자.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현대에도 그 무덤은 남아있다. 안동의 한 마을에 달걀 무덤이라고 불린다.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사랑의 무덤. 옥패 이야기 들었어?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저희도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끔 커플들이 옥패를 가져온다. 반으로 나눠 가진 옥패. 우리도 약속하자. 평생 함께하자. 무덤 앞에서 맹세한다. 그리고 민호와 수진처럼 평생 함께 살기를 바란다. 어떤 이들은 성공하고 어떤 이들은 실패한다. 하지만 모두 기억한다.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를. 달걀 반쪽의 약조. 옛날 안동의 어느 가게에는 달걀 모양 옥패가 팔린다고 한다. 이거 사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정말?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옥패를 산다. 연인에게 선물한다. 반쪽씩 나눠 가지자. 언젠가 하나로 만들자. 그들이 민호와 수진처럼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약속은 같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무덤의 민호와 수진이 지켜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정조연간의 실화에서 유래했다. 안동에 실제로 달걀 무덤이 있다고 전해진다. 민호와 수진은 어릴 적 약속했다. 크면 만나기로. 하지만 수진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켰다. 혼으로라도 민호를 만났다. 민호도 약속을 지켰다. 평생 수진만 사랑했다. 두 사람은 죽어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사랑의 약속은. 민호와 수진처럼. 당신도 누군가와 약속했는가? 지킬 수 있는가? 달걀 반쪽처럼 언젠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옥패는 묻는다. 당신의 약속은 진심인가? 은가마의 들러리.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화령촌의 김진사댁 막내딸 춘매가 혼례를 사흘 앞두고 죽었다. 20살 꽃다운 나이였다. 아침에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해질녘엔 숨이 끊어졌다. 의원이 진맥을 했으나 병명을 알 수 없었다. 다만 춘매의 몸에선 이상한 향이 났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마치 익은 살구와 쑥을 섞어 놓은 듯한 냄새였다. 김진사는 통곡했고 혼처였던 최서방댁에서는 사람을 보내 조문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묘했다. 슬픔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또 은가마를 준비해야겠구먼. 마을 이장 박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령촌에는 오래된 풍습이 있었다. 혼례를 앞두고 처녀가 죽으면 반드시 은가마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하얀 삼배로 감싼 나무 가마에 죽은 신부의 관을 싣고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의식이었다. 그런데 이 가마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가마 안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타야 했다. 하나는 죽은 신부, 그리고 또 하나는 들러리라 불리는 산 사람. 이번엔 누가 들러리를 설까?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다. 그녀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들러리는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죽은 처녀와 가까웠던 사람 혹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곤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은가마를 탄 들러리 중 단 한 명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어떤 이는 가마에서 내린 후 1년을 못 넘기고 죽었고 어떤 이는 미쳐버렸다. 또 어떤 이는 그날 밤 실종되어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불렀다. 춘매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빈소에는 향 냄새가 자욱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향을 피워도 춘매의 몸에서 나는 그 묘한 향기를 지울 수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던 춘매의 오빠 김도령은 밤새 술을 마셨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춘매의 혼처였던 최서방댁 아들 최난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4살의 젊은 선비였다. 그는 춘매를 본 적이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 한 번으로 충분했다. 화령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라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다. 괜찮다네. 다만 김도령이 술잔을 비우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춘매가 죽기 전날 밤 나를 찾아왔다네. 예. 방문을 두드리더군. 오라버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데 나는 취해 있었네. 그냥 자라고 했지. 다음날 보자고. 김도령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네. 춘매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는 영영 모르게 됐어. 최난군은 대답 대신 술을 따라주었다. 그러면서 슬쩍 빈소 쪽을 보았다. 흰관 위로 춘매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도 슬퍼 보였다. 이튿날 아침 은가마가 도착했다. 은가마는 생각보다 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고 하얀 삼배로 사방을 둘러싸여 있었다. 가마 꼭대기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청아한 소리를 냈다. 자, 이제 들러리를 정해야 하네. 박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떨구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내가 타겠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최난군이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김진사가 급히 말했다. 그럴 수 없네. 자네는 춘매의 혼처였지 않은가? 혼인도 못한 처지에 들러리까지 서다니 그건 정혼한 사이였으니 더욱 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난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춘매 낭자는 저를 기다리며 죽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마를 타는 것이 도리입니다. 사실 최난군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춘매의 죽음이 석연치 않았던 것이다. 건강했던 처녀가 아무 이유 없이 죽다니. 게다가 그 이상한 향기까지. 가마를 타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 영감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럼 해질녘에 출발하도록 하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춘매의 관이 은가마에 실렸다. 최난군은 흰 도포를 입고 가마 앞에 섰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숨이 막혔다. 가마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좁았다. 춘매의 관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최난군이 앉을 공간은 겨우 어깨 하나 정도였다. 그는 몸을 비틀어 관 옆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마 안이 따뜻했다. 한겨울도 아니고 초가을인데 가마 안은 마치 아궁이 엽처럼 훈훈했다. 게다가 그 향기가 더욱 진했다. 달콤하고 씁쓸한 춘매의 몸에서 나던 그 냄새가 가마 안 가득 차 있었다. 출발하겠네. 밖에서 박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마가 들어 올려졌다. 8명의 상역군이 가마를 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종이 딸랑딸랑 울렸고 마을 사람들의 곡소리가 뒤따랐다. 최난군은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춘매의 관을 바라봤다. 백목으로 감긴 관은 새하얗고
그 위에는 종이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춘매 낭자. 그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이었다. 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최난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니, 착각이겠지. 관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겠지. 하지만 다시 한번 또렷하게. 톡. 관 안쪽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난군은 숨을 죽였다. 가마 밖에서는 여전히 곡소리와 종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톡. 톡. 이번엔 더 선명했다. 관 뚜껑을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최난군은 떨리는 손으로 관에 손을 뻗었다. 뚜껑에 손을 댄 순간 소름이 돋았다. 관이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스했다. 춘매 낭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대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관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스윽. 마치 누군가 천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최난군은 심호흡을 하고 관 뚜껑에 귀를 가져다 댔다. 그 순간 그는 들었다. 숨소리.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느리고 깊은 숨소리였다. 춘매 낭자 듣고 계십니까? 최난군이 다급히 물었다. 그대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순간 가마가 멈췄다. 밖에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고개네. 잠시 쉬었다 가세. 화령촌을 한 바퀴 도는 길에는 3개의 고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당산나무가 있는 언덕, 두 번째는 마을 뒷산 입구,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묘지 앞이었다. 상역군들이 가마를 내려놓았다. 최난군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마 밖이 갑자기 추워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초가을 날씨였는데 갑자기 한겨울처럼 찬 기운이 느껴졌다. 상역군들도 이를 느꼈는지 서로 껴안으며 몸을 떨었다. 이상하네. 왜 이리 춥지? 귀신이 지나가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최난군은 가만히 관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따뜻한 건 가마 안이 아니라 관이었다. 관에서 열이 나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춘매는 정말로 출발하겠네. 박영감의 목소리에 가마가 다시 들어 올려졌다. 두 번째 고개로 향하는 길은 더욱 어두웠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에는 횃불만이 가마를 비췄다. 최난군은 계속해서 관을 지켜봤다.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관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춘매 낭자는 정말 죽은 것일까? 의원은 숨이 끊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따뜻함, 이 숨소리는 뭐란 말인가? 가마가 두 번째 고개에 도착했다. 뒷산 입구였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고개네. 상역군들이 다시 가마를 내려놓았다. 이번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번째 고개에서 죽은 신부의 혼령이 들러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했다. 최난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것은 왔다. 왜? 오지 않았나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관 안에서 들려왔다. 최난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춘매 낭자. 혼례 나를 기다렸어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달을 보며 나를 세웠죠. 목소리는 원망스럽지 않았다. 다만 슬펐다.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올 수 없었겠죠. 저를 본 적도 없으니까요. 최난군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이었다. 정호는 부모님들끼리 정한 것이었고 그는 춘매를 단 한 번 본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멀리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뒷모습을. 저는 당신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저를 좋아해 줄까? 관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없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최난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춘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작아졌다. 저를 죽인 건 다른 사람이니까요. 최난군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조용히 하세요. 그들이 듣고 있어요. 순간 밖에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출발하겠네. 가마가 다시 들어 올려졌다. 최난구는 급히 관에 손을 댔다. 춘매낭자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대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관은 다시 조용해졌고 다만 그 따뜻한 온기만이 여전했다. 세 번째 고개가 가까워졌다. 공동묘지 앞이었다. 마을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었고 이제 춘매도 이곳에 묻힐 예정이었다. 가마가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상역군들이 가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지막 고개네. 박영감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이제 곧 의식이 끝난다. 하지만 최난구는 알고 있었다.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들러리는 이제 나오시게. 박영감이 가마 쪽으로 다가왔다. 관례대로라면 세 번째 고개에서 들러리는 가마에서 내려야 했다. 그러면 상역군들이 관만 가지고 묘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최난구는 천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순간 그는 알아차렸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동정도 걱정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경계에 가까웠다. 마치 자신을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 같았다. 최난군 괜찮으신가? 김도령이 다가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조심스럽고 두려운 눈빛이었다. 예, 괜찮습니다. 최난군이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고 춘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를 죽인 건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였을까? 누가 춘매를 죽였단 말인가? 자, 이제 관을 모시도록 하지. 상역군들이 관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관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관을 들어 올린 상역군 하나가 손을 내려다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그의 손에는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피였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관 밑바닥에서 붉은 액체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점점 더 많아졌다. 춘매가. 춘매가 피를 흘리고 있어. 누군가 외쳤다. 박영감이 급히 관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열려고 했다. 안 됩니다. 최난군이 그를 막았다. 왜? 관을 열면 춘매낭자의 혼이 편히 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게 이유는 아니었다. 최난군은 알고 있었다. 관 안에 있는 것이 단순히 죽은 시신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다른 것,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관 안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김도령이 외쳤다. 내 동생이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난군이 관에 다가갔다. 그리고 관 뚜껑에 손을 댔다. 여전히 따뜻했다. 춘매낭자. 그가 속삭였다. 무슨 일입니까? 왜 피를 흘리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빠르게. 관을 열겠네. 박영감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최난군도 막지 못했다. 박영감과 김도령이 함께 관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춘매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 수의도 시신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관 바닥에 붉은 피만이 고여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경악했다. 시신이 어디 갔어? 귀신이다. 귀신의 짓이야.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난군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춘매낭자는 죽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죽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뭔가 그녀를 이곳에 붙들어 놓고 있었다. 억울함인지 원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최난군. 김도령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자네가 가마 안에서 뭘 봤나? 춘매가 무슨 말을 했나? 최난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말하기로 했다. 춘매낭자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김도령의 눈이 커졌다. 누가 춘매를?
그건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난군이 주위를 둘러봤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범인이 있다. 최난군은 확신했다. 춘매를 죽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춘매의 시신이 사라진 뒤 공동묘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아니면 우는 듯한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집 안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최난군은 달랐다. 그는 횃불을 들고 묘지로 향했다. 김도령이 그를 따라왔다. 위험하네. 그만두게. 안 됩니다. 춘매 낭자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최난군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김도령도 들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오빠, 오빠. 김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춘매. 춘매의 목소리야.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묘지 한쪽 큰 느티나무 아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춘매가 서 있었다. 하얀 수의를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었다. 춘매. 김도령이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최난군이 그를 막았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왜? 내 동생인데? 저건 춘매 낭자가 아닙니다. 최난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춘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동공이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오빠. 춘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다. 더 낮고 더 무거웠다. 왜 그날 밤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김도령이 뒤로 물러섰다. 나는 몰랐어. 네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 줄. 급했죠. 아주 급했어요. 춘매가 한 걸음 다가왔다. 맨발이 촉촉한 풀밭을 밟았고 그 자리에 핏자국이 남았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취해 계셨죠. 그래서 저는 혼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최난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누구입니까? 누가 그대를 죽였습니까? 춘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난군을 바라봤다. 텅 빈 눈이 그를 응시했다. 당신은 제 혼처였던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최난군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은 가마에 함께 타주었네요. 감사합니다. 춘매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덕분에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진실을.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이 가리킨 곳은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범인은 아직 마을에 있어요. 저를 죽이고도 태연하게 곡을 하고 제 장례를 치르는 척했죠. 대체 누구란 말이냐? 김도령이 다급히 물었다. 춘매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위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점점 더 넓게 번져갔다. 저를 따라오세요. 춘매가 돌아섰다. 그리고 묘지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최난군과 김도령은 서로를 바라봤다. 위험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은 춘매를 따라갔다. 춘매는 묘지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무덤들 사이를 지나 마을에서 가장 낡은 사당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화령촌의 시조를 모신 곳으로 평소에는 제사 때만 사람들이 찾았다. 이곳이에요. 춘매가 사당 문을 가리켰다. 진실이 묻혀있는 곳. 최난군이 사당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났다. 하지만 횃불을 들이대자 무언가 보였다. 제단 아래에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뭔가? 김도령이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파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 뭔가 걸렸다. 천조각이었다. 핏자국이 묻은 찢어진 치마 조각이었다. 이건 김도령의 손이 떨렸다. 춘매의 옷이야. 죽던 날 입고 있던.
최난군이 더 깊이 파헤쳤다. 그러자 더 많은 것들이 나왔다. 찢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작은 비녀 하나. 이 비녀는 최난군이 비녀를 집어들었다. 순은으로 만든 것으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김도령이 비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서방님 댁 물건이네. 최서방님이 마님께 선물하신. 맞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급히 돌아봤다. 사당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다. 최서방, 최난군의 아버지였다. 그는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들켰구나. 최난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아버지. 아들아. 최서방이 사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네가 들러리를 자청했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다. 넌 항상 쓸데없이 똑똑했지. 아버지가 춘매 낭자를 죽였지. 최서방이 담담하게 말했다. 별 수 없었다. 그 계집애가 알아버렸거든. 뭘 알았다는 겁니까? 김도령이 벌떡 일어섰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최서방이 한숨을 쉬었다. 10년 전 일이야. 이 마을에 처음 이상한 병이 돌았을 때 말이지. 10년 전 화령촌에는 괴질이 돌았었다. 열이 나고 이상한 향기가 나며 결국 죽는 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불렀고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 그때 죽은 처녀가 하나 있었지. 혼례를 앞두고 죽은. 그래서 은가마를 준비했어. 최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나는 들러리를 탔지. 나도 모르게 그 계집애를 좋아했거든. 그게 무슨. 가마 안에서 그 계집애가 말했어. 자기를 죽인 게 누군지 안다고. 자기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약을 먹여서 죽었다고. 최난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처녀를 죽인 건 아니야. 최서방이 고개를 저었다. 그 계집애는 이미 죽어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말한 진실을 내가 묻어버렸지. 어떻게? 가마에서 내린 후 나는 사당으로 왔어. 그리고 그녀가 남긴 증거들을 모두 여기 묻었지. 그녀의 찢어진 옷, 그녀가 쥐고 있던 비녀, 그리고 최서방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일기장. 일기장? 최서방이 재단 뒤쪽을 가리켰다. 최난군이 다가가 보니 작은 책 한 권이 천으로 쌓여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그리고 읽었다. 오늘 또 이상한 향기가 났다. 우물가에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냄새. 마을 안악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나만 맡을 수 있는 걸까? 박영감댁 며느리가 열이 난다고 한다. 의원이 왔다 갔지만 병명을 모른다고. 나는 안다. 이건 10년 전 그 병이다. 우물을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우물 밑바닥에 뭔가 있다. 천으로 싼 작은 주머니.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었다. 최난군의 손이 떨렸다. 이건 비상이다. 누군가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춘매가. 알아버렸구나. 김도령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최서방이 소리쳤다. 나는 춘매를 죽이지 않았어. 그 계집애를 죽인 건. 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사당 밖을 바라봤다.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박영감이었다. 마을의 이장,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박영감이 사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최서방, 자네까지 입을 열 줄은 몰랐네. 영감님. 최난군이 뒤로 물러섰다. 영감님이 춘매 낭자를 죽였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지. 박영감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 계집애가 우물의 비밀을 알아버렸거든. 왜 우물에 독을 풀었습니까?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였네. 박영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10년 전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모두 죽는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방법을 찾았어. 고서에서 읽은 주술이었지. 주술?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야. 혼례를 앞둔 처녀를. 그러면 역병신이 만족해서 마을을 떠난다고 했지. 최난군은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 나는 우물의 비상을 조금씩 풀었어. 아주 조금씩 혼례를 앞둔 처녀들만 마시도록. 그러면 그들은 병에 걸린 것처럼 죽지. 미친. 김도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게 어떻게 마을을 지키는 거요? 무고한 처녀들을 죽이고. 무고하지 않아. 박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희생이야.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거지. 10년마다 한 명씩만 바치면 마을 전체가 안전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가? 박 영감이 칼을 들어 올렸다. 중요한 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10년 전에도 이번에도 역병은 사라졌어. 그건 우연입니다. 최난군이 외쳤다. 역병은 원래 지나가는 겁니다. 처녀를 죽여서가 아니라. 네가 뭘 안다고. 박 영감이 최난군에게 달려들었다. 칼이 번쩍였다. 하지만 칼이 최난군에게 닿기 전에 누군가 박 영감을 막았다. 춘매였다. 그녀가 박 영감의 팔을 붙잡았다.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영감님. 춘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너는. 저는 죽었어요. 영감님이 준 차에 독이 든 줄도 모르고 마셨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었어요. 춘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붉은 눈물이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죽지 못했어요. 억울함이 원한이 저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나는 마을을 위해서. 거짓말. 춘매가 박 영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영감님은 마을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광기를 정당화했을 뿐이죠. 그녀가 천천히 박 영감에게 다가갔다. 10년 전에 죽은 처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녀의 이름도 알아요. 춘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동공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월화. 영감님의 손녀였죠. 박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영감님은 손녀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걸 견딜 수 없었죠. 춘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래서 손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미친 주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니야. 박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저 이제 끝입니다. 춘매가 손을 뻗었다. 그 손이 박 영감의 가슴에 닿자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심장이 멎은 것이었다. 그날 밤 화령촌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당에 모였다. 박 영감의 시신과 사당에서 발견된 증거들 앞에서 최서방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진실을 묻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고 슬퍼했다. 그리고 춘매는 사라져 있었다. 폭우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만 사당 제단 위에 하나의 물건만이 남아 있었다. 수는 비녀였다. 최난군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비녀는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춘매 낭자. 그가 속삭였다. 이제 편히 가셨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빗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슬프지 않은, 원망스럽지 않은, 그저 평온한 웃음이었다.